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 아들은 찢어지고 구멍이 뚫린 옷을 입은 채 맨발을 드러내며 꿇어앉아 있다. 몇 년 전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설 때와는 딴판이었다. 술과 쾌락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동안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병든 몸과 가난과 죄책감만 남아있다. 결국 염치 없게도 그는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누추한 모습의 아들을 보자마자 호통을 치기는커녕 목을 끌어안는다. 진심 어린 위로와 포옹을 하고 하인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말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아들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용서한 것이다. 이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로 렘브란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인자한 아버지를 묘사하는 데 더 치중한 듯하다. 게다가 아버지의 두 손은 다르게 그려져 있다. 한 손은 가늘고 한 손은 넓적하게 커 보인다. 그래서 왼손은 여성의 어머니의 섬세함을, 오른손은 남성의 손으로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럼 렘브란트는 인자하고 온유한 관용의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다. 왜일까? 어쩌면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그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돌아갈 곳에 계시는 아버지, 바로 신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신 앞에 서는 렘브란트 자신이 돌아온 탕자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래쪽에 위치한 레이덴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덕분에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제자들이 작업실로 모여들었고 그림의 주문도 많았었다. 그는 1634년 아내 사스키아와 결혼한다. 사스키아는 렘브란트와 같은 집에 살던 미술품 딜러 핸드릭 사촌으로 방앗간집 아들이 시장의 사위 부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탕자 렘브란트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결혼 후 자신의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들였다. 화학을 담은 터키산 뿔통, 오리엔트 민속 의상, 노룻불, 인도산 부채. 얼마나 사들였는지 주변에서 그를 사재기 수집가라고 부르고 있었다. 렘브란트는 그 시기에 선술집의 탕자라는 작품을 완성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한바탕 쓰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속 렘브란트는 자신의 아내 사스키아를 무릎에 앉히고 술에 취해 웃고 있다. 17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술 취한 남자의 무릎에 앉은 여자는 매춘부나 다름이 없었다. 이 작품으로 중산층의 지나친 도덕성을 호기롭게 비웃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받아야 할 탕자로 비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런 흐트러진 삶에 대한 신의 심판은 내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내심 있었던 것 같다. 불행히도 그 예감은 적중했다. 곧 렘브란트 주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아내 사스키아가 낳은 아이 셋은 3개월이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같은 해에 렘브란트를 아껴주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 다음 해는 사스키아를 도와주던 언니도 세상을 떠났고 1641년에 태어난 아들 타투스만이 살아남았다. 타투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스키아도 숨을 거둔다. 1640년대 후반 이후로 사치와 복잡한 사생활로 인해 사회적 명망과 화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예술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타투스의 성장과 둘째 부인 핸드리케의 내조로 렘브란트 예술은 더욱 깊어진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은 대부분 1640년대 이후에 그려졌다.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일기처럼 자화상을 그렸다. 그의 추상화와 회화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키아로스쿠로다. 키아로스쿠로는 화폭의 많은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단일빛으로 특정 부분을 밝게 처리하는 기법이다. 렘브란트는 이 기법으로 묘사하는 인물이나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일부 부수적인 것을 배제시켜 작품이 극적이면서도 내면의 깊이와 숭고함을 느껴지게 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이런 기법은 당시 유행했던 정확한 대생과 명암을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며 양감을 만들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묘사하는 방법과는 달랐다. 렘브란트는 시대가 원하는 이런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이 야간 순찰대다. 이 작품은 당시 상업 부르주아 계층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민병대원들이다. 이들은 원래 치안 질서를 위해 조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교적인 단체가 되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특유의 명암 효과를 사용해 대담하고 극적인 구성을 시도했다. 이는 민병대원이 아닌 어린 소녀와 함께 그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소녀의 허리 부분을 보면 닭처럼 보이는 흰 조류가 발에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하얀 소녀와 하얀 깃털의 새는 검은 복장의 남자들과 극적인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 그림 속에 배치한 것이다. 또한 렘브란트는 선두에 서 있는 대장의 지시에 따르는 광경을 그리면서도 위치 포즈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의 군상도를 그리려 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옆모습을 그려주고 어떤 이는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려져서 얼굴이 반만 나오거나 심지어는 일부분만 그려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 톤으로 세세히 묘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빛을 받고 있는 몇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둠 속에 갇혀 흐릿하게 보인다. 그래서 주문자들은 같은 돈을 내고도 자신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이 그림에 만족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의 예술의 깊이를 이해받지 못하고 당시 아주 형편없는 그림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렘브란트는 점점 더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시대와 다른 화풍을 그려 빈곤한 삶을 살게 되지만 자신만의 화풍으로 후대에 많은 감동과 호소력을 갖게 된다. 소년 다윗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마에 돌팔매를 명중시켜 죽인 뒤 그의 머리를 들고 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 제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형상한 작품이다. 그런데 웬일일까? 다윗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기는커녕 오히려 무언가를 뉘우치고 있는 표정이다. 한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 머리는 처참한 그 자체이다. 생명이 다 빠져나간 창백한 얼굴에 돌을 맞아 피멍이 든 이마, 미처 감지 못하는 눈, 죽음의 순간 비명을 지른 벌어진 입. 이 작품은 바로크 시대 초기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이 충격적인 이유는 카라바조가 골리앗의 얼굴을 바로 자신의 얼굴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는 왜 죽은 악당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려놨을까? 카라바조는 157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 시절은 힘들었었다. 카라바조가 5살이 되던 무렵 흑사병을 피해 가족을 함께 부모의 고향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흑사병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움도 잠시 그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 밀란의 여러 화실을 떠돌며 화가 수업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아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된다. 아직 애송이었던 카라바조의 그림이 당시 최고 권력자인 델몬테 추기경의 눈에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은 카라바조가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카라바조가 활동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은 르네상스 말기였고 가톨릭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때였다. 당시 이탈리아 화가들은 정치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작품에 반영했다. 하지만 카라바조는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는 전통을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세속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존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다. 마뱀에게 물린 소녀의 작품은 카라바조의 특성이 처음 드러난 작품이다. 후원자 델 몬테경을 위해 그려진 이 그림은 양성미를 겸비한 미소년이 등장하는데 류트 연주자 음악가에 등장하는 소년들을 보면 정말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이 소년의 그림들을 그려 동성애자로 의심을 받기도 했었다. 특히 도마뱀한테 물린 소녀의 가운데 손가락은 당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림 속 탁자 위에 놓여있는 체리를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하게 그려졌다. 한 송이의 장미꽃이 유리병에 꽂혀 투명하게 그려낸 유리병은 멀리 떨어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살까지 표현해 놓았다. 사실적이고 대담한 이 작품에는 사랑의 고통에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럼 이 그림 속의 미소녀는 누구를 사랑한 것일까? 그는 밑그림 없이 그림을 바로 그렸으며 전문 모델이 아닌 길거리에서 즉흥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구해서 모델로 쓴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창녀를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삼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가 그린 인물들은 추하거나 더럽거나 뚱뚱하거나 야위어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행인이나 술꾼처럼 보였다.
성자를 그리면서도 늙은 피부나 더러운 발, 때가 낀 손톱을 과감하게 묘사해 최소한의 품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그로 인해 주문자들에게 그림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성 마테오의 천사를 보면 마테오의 모습은 성스럽지가 않다. 형색도 초라하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쩔쩔매며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천사가 그 옆에서 안쓰럽다는 듯 가르치지만 그마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는 이마에 주름이 잔뜩 그려져 있다. 더러운 맨발과 당장이라도 그림 바깥으로 튀어나올 듯한 엄지발가락이 주문자의 불쾌감을 자극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림 속의 마테오는 성령이 충만해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의 고상함조차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결국 작품에 주문한 성당 측에서도 퇴짜를 놓는다. 그래서 다시 그리는데 첫 번째 작품에서 수평적인 구도에서 수직적인 구도로 바꿔 훨씬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성 마테오의 머리에 후광이 드리워 고상한 이미지로 연출했다. 첫 그림에서 어리숙하게 묘사된 마테오는 좀 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천사를 바라본다. 하지만 마테오는 여전히 평범한 중년 사내의 모습이며 드러낸 가슴과 문제의 맨발 또한 그대로였다. 그림 속의 탁자 또한 로마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물건이었다. 카라바조는 여전히 일상적인 오브제를 사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문자의 요구도 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그늘이 있듯이 그에게 천재성 못지않는 난폭성이 있었다. 카라바조는 높아가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화실 밖으로 나가면 말썽을 일으켰다. 불같은 성격에 폭력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이 필연적으로 그를 광기 어린 삶으로 이끌었다. 카라바조는 보름에 일하면 한 달은 떠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는 6년간 경비원 상해, 명예훼손, 불법무기 소지, 여러 차례 수사기록부에 이름을 남겼다. 그는 아이러니하게 이때 베드로의 십자가의 처형, 바오로의 개종, 엠마오에서의 성찬, 토마의 예의심, 성 마테오의 천사, 그리스도의 매장, 이삭의 희생, 로레타의 마돈나, 가시밀로가 쓴 예수, 성제롬, 성모 마리아의 죽음 등 진지한 종교화를 그리고 있었다. 이런 성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폭력과 관련된 스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이런 성격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갔지만 그의 재능을 아꼈던 고위층 후원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풀려났다. 하지만 1606년 카라바조의 후원자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죄를 짓고 만다. 5월 28일 저녁 친구들과 어울려 테니스 게임을 내기를 걸었다가 뱃싸움을 하게 된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토마소니와 1대1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단검으로 찔러 살인을 하게 된다. 카라바조는 그 길로 야반도주를 하고 3일 뒤 로마 신문에 카라바조의 주방과 사형 선고를 한다. 이는 교황경찰이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소송 절차 없이 카라바조를 죽일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 후 카라바조는 이곳저곳 전전하다 외딴 선몰타를 이동한다. 로마 사법부로부터 계속 추적받고 있었던 그는 몰타에 가서 기사자기를 받으면 사면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결국 자기를 얻고 세례자 요한의 참수의 작품을 기사단의 희사금으로 낸다. 작품은 세례자 요한이 두 팔을 뒤로 묶여 땅에 눕혀지고 망나니가 그 머리채를 움켜잡고 있다. 척칼에 요한의 목을 베지 못한 망나니는 허리춤에서 다시 단도를 꺼내들고 살로메가 그 앞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받아가려고 대화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몰타 감옥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살인 장면으로 그려냈다. 그림 어디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등장하는 등 거룩한 순교의 순간을 알리는 전통적인 오브제는 없다. 그는 기사자교를 받은 후 진심으로 참여하고 새롭게 다지기 위해 그림을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다. 카라바조의 사인은 화폭 중앙 맨 아랫단에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목에서 솟구친 피로 쓴 것처럼 처리했다. 요한의 흘린 피가 곧 자신의 것이라는 의미였을까? 아마도 순교자의 피로 자신의 로마에서 저지른 과오를 씻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는 기사자교를 받은 그해 10월 6일 동료기사와 싸움을 벌여 또 투옥이 된다. 이번에도 몰타 감옥에서 탈옥해 시칠리아로 도망간다. 그리고 그는 사면받을 희망을 품고 1609년 10월 24일 시칠리아를 떠나 나폴리로 돌아왔다. 카라바조는 나폴리에서 자신의 마지막 예술혼을 맞이한다. 이 시기에 성녀 우르술라 순교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우르술라는 프랑스 서부 지방의 공주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약혼자 하인을 대동해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폭풍을 만나 독일 쾰른 부근에 표류하는데 이때 흉노족의 공격으로 일행 모두가 죽는다. 흉노족 대장은
우르술라의 미모에 반해 혼인을 요구하지만 거절하자 그녀를 화살에 쏘아 죽입니다. 카라바조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르술라는 얌전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에 꽂힌 화살을 바라보며 정숙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등 뒤에 서 있는 남자는 화살을 맞아 아픔을 소리내듯 입을 벌리고 있다. 어둠 속에 허공을 응시하며 절망한 눈빛을 보내는 이 남자 역시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다. 그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다가옴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그림을 그린 후 1610년 7월 사면을 도와줄 보르게스의 추기경에게 헌정할 작품 3점을 들고서 로마를 향하는데 도중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후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불황자들에게 살해당했다고도 한다. 카라바조의 첫 번째 작가인 조반니 발리오네는 이렇게 썼다. 제대로 살지 못하였듯 그의 죽음도 불명예스러웠다고. 오늘도 함께 작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작가와 함께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좋은 작가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